한창 모심기철, 장정한 사람의 품이 아쉬운 날들이었습니다. 조정에서도 이름난 세도가이자 경상도 일대의 대농으로 유명한 우씨댁에서는 들일에 품을 써야 할 노비와 머슴을 수시로 구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우씨댁 대문 앞에 아침부터 웅크린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에 허름한 집신, 흙먼지가 낀 얼굴이었으나 범상치 않은 기품이 엿보였습니다. 그는 문 앞을 지키던 노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루 품을 팔겠소. 들리를 도와줄 터이니 밥 한 끼만 주시오. 그러자 그 노비는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허허, 일은 누가 못하노? 거렁뱅이가 어디서 아침부터 밥을 타러 들어온단 말이고. 재수없게. 그때 마침 대문 밖으로 외출하려던 그 집 셋째 아씨 우서연이 몸종 분이와 함께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시선을 그 사내에게서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분이야, 저 사내 기억나지 않느냐? 예전 동네 별서에 들렀을 때 마곡간에서 말 안장을 고이 다루던 그 사람이었다. 아, 그때 그 양반이셨습니까? 그래, 말수는 적었지만 손끝이 섬세하고 일에 빈틈이 없었지. 서자라 하였지만 노비 행세는 하지 않았었어. 몇 해 전 그 집 어른이 돌아가셨다 했으니 쫓겨났겠지. 분이는 눈을 끔뻑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서연은 조용히 일렀습니다. 분이야, 저 사내에게 찰밥과 찬을 내어주거라. 빈속을 채워야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날 점심 사내는 처음으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사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찰밥에 된장국 한 사발, 묵은지 몇 줄기에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자 분이가 수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 고맙다는 말은 그쪽을 안쓰럽게 여기신 셋째 아씨께 먼저 올리셔야 할 것이옵니다. 그날 밤 아버지께서 외출해서 돌아오시자 서연이 차를 올리며 조심스레 정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일손 하나가 왔사온데 내일 하루품을 주고 써보시면 어떠실는지요? 저희 집 농사일도 많고 요새 인부들마저 부족하니. 대감은 딸의 안목을 아끼는 터라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라면 믿어보마. 며칠 써보고 결정하자. 그렇게 사내는 우씨 집안의 노비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날을 기점으로 서연아 씨와 노비 준수와 기이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오랜만에 시장 구경을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분이야, 오늘 날씨도 좋으니 시장에 나가볼까? 서책방에 들러보고 싶구나. 네, 아씨. 그런데 요즘 시장통이 어수선하다 카니 얼마 전 들어온 노비 이준수를 대동하시는 게 어떨까에? 젊고 덩치도 좋으니 아씨께서 안전하게 출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이준수를 불러 함께 가자고 하거라. 이렇게 해서 이서연, 분이 그리고 이준수는 함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준수는 두 사람 뒤를 조용히 따라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서연은 서책방에서 새로 들어온 책들을 구경하고 준수는 묵묵히 뒤를 따르며 물건을 들어주고 혹시나 하는 위험에 대비해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서가던 할머니가 커다란 보퉁이를 머리에 이고 비틀비틀 걷고 있었습니다. 보퉁이가 너무 무거웠는지 할머니의 걸음이 자꾸만 휘청거렸습니다. 보다 못한 준수가 살며시 서연을 돌아보며 눈으로 허락을 구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준수가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어디까지 가시는 길이신지요?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노파는 벌컥 화를 냈습니다. 어디 노비 주제에 감히 상것이 나서서 양반의 물건을 만진단 말이냐? 그러나 준수는 당황하지 않고 정중히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길을 잘 몰라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혹시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함께 가주시면 정말 고맙겠다 생각하여 짐이라도 들어드리고 길을 알려주십사 부탁하려 하였사온데. 그제야 노파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체면이 서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길을 몰라 헤맨다니 내가 알려주마.
그것쯤이야 들어줄 수 있지. 준수가 자연스럽게 보퉁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노파는 몸이 한결 가벼워지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준수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우서연이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준수야, 왜 자신에게 무안을 주는 할머니를 도우려 했느냐? 준수가 답했습니다. 아씨, 일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저 노인께서는 예전에 큰 집안의 마님이셨다가 집안이 기울면서 이곳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비록 어려운 처지에 계시지만 그 마음속 자존심만은 꺾이지 않으셨을 터. 저 같은 이가 함부로 나선 것이 자신을 무시한 것이라 생각하실까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되니 체면도 서시고 마음도 편하실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준수의 말을 듣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상대방의 처지와 마음을 헤아리는 그의 깊은 배려가 진정으로 고귀해 보였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따위는 개의치 않는 그의 넓은 아량. 서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귀함은 신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그리고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군자라는 것을. 그날 이후 준수의 인간 됨됨이와 마음의 넓은 그릇에 반한 서연은 이준수라는 사람이 자신에는 그저 한 명의 노비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녁, 서연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어 분의를 시켜 준수를 별당으로 몰래 불렀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준수야, 아씨,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너를 좋아한다. 서연의 고백에 이준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씨, 그런 말씀을 감히 저 같은 놈에게 어찌. 왜 안 되는 거야? 내 진심이 그런 것인데.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씨, 저는 노비입니다. 감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제발 그런 마음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준수는 고개를 조아리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 밤 이준수의 거절 이후 서연은 음식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의원을 불러도 특별한 병은 아니라고 했지만 서연의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어 갔습니다. 어머니 윤정이가 서연의 방에 들어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아,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미에게 말해보거라. 서연은 결국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윤정이는 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현실의 벽 앞에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한편 이준수는 서연의 병환 소식을 듣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달빛이 밝은 밤, 그는 서연의 방 창가 근처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아씨, 준수의 작은 목소리에 서연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준수냐? 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아씨,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여인이라 거절했을 뿐 사내라면 어찌 아씨 같은 분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 아씨를 마음 깊이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하지만 아씨, 현실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저는 노비이고 아씨는 양반이지 않으십니까? 준수야, 너는 출신이 노비가 아니지 않느냐? 양반과 서자 출신이었으니. 그러나 지금의 저는 상관없어.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설득할 거야. 다음 날 서연은 당장 부모님을 찾아가 자신의 결심을 밝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준수와 혼인하겠습니다. 뭐라고? 우리 집 노비 이준수와 혼인한다고? 이준수는 일반 비천한 노비가 아닙니다. 양반과 서자 출신입니다. 서자든 뭐든 지금은 노비 아니냐? 세도가의 딸이 조정에서도 명망 높았던 양반의 자식이 노비인 자와 결혼을 한다. 이는 국법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시헌이 노발대발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 못난 것이 당장 그런 헛된 생각을 버려라. 어머니 윤정이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서연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결심한 것은 절대 바꾸지 않는 딸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이는 남편이 잠든 사이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준수의 노비 문서가 보관된 상자를 찾아내어 촛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노비가 아니구나. 윤정이는 딸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준 것입니다. 며칠 후 우시헌은 부인 윤 씨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준수 저놈을 처치해야겠소. 부인도 알다시피 그놈이 살아있는 한 우리 딸은 절대 포기할 아이가 아니니. 남편의 속마음을 들은 윤정이는 급히 서연에게 알렸습니다. 연아, 내 아버지가 준수를 해치려 한다. 어서 피해야 한다. 윤정이는 미리 준비해둔 폐물 보따리를 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으로 당분간 생활하거라. 한양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어머니, 죄송하옵니다. 어미는 괜찮다. 내가 행복하면 된다. 내 아버지는 너를 가장 사랑하신다. 그래서 절대 너와 준수를 찾아내고자 티가 나게 움직이지 못하실 것이야. 그랬다가는 노비와 혼인한 너도 벌을 받을 테니 그러니 한양에서는 철저히 신분을 숨기고 살거라. 내 아버지 몰래 내가 준수의 노비 문서를 태워버렸으니 이 밤 이후로 너희는 그저 평범한 양민인 척하며 살아가거라. 그날 밤 서연과 준수는 어머니가 마련해준 작은 보퉁이 하나 안고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양을 향해 떠났습니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사랑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양 외곽 남문 근처 허름한 주막터 앞에 이준수와 우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주신 폐물을 팔아 낡은 주막을 인수했습니다. 서방님, 여기를 고쳐야겠습니다. 저 나무 기둥은 그대로 써도 될 것 같고 저 벽은 새로 발라야겠사옵니다. 이준수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이며 도구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없었으나 손은 빠르고 정직했습니다. 서연은 사대부 아씨 출신이라 음식을 만들 줄 몰랐기에 주막의 옛 주인이던 할머니를 찾아가 정중히 부탁드렸습니다. 할머니, 이 집 음식을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사옵니다. 대신 충분한 사례는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서연의 겸손한 요청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이 늙은이가 도움이 된다면야. 고맙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주시는 대로 정성껏 배우겠사옵니다. 서연은 할머니 곁에서 된장 끓이는 법부터 차근차근 배워갔습니다. 처음엔 국물이 짜거나 싱거웠지만 할머니의 인내심 있는 가르침에 점점 손맛을 익혀갔습니다. 세댁, 이번엔 제법 우리 어머니 손맛 같아. 할머니의 칭찬에 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주막에는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새벽이면 마당을 쓸고 손님방과 주방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이준수는 지붕을 올리고 흙벽을 새로 바르며 틈틈이 주막을 고쳐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운영하는 주막은 조선의 여느 주막처럼 좁고 벌레 많은 곳이 아니라 언제나 음식은 정갈하고 숙소는 청결했습니다. 손님들은 조용히 놀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양반조차 잠시 머물다 가기를 꺼리지 않는 객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막에 중상을 입은 나그네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가 깊어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의원을 불러야겠습니다. 서연이 임시로 지혈을 하고 준수는 다급히 의원을 부르러 갔습니다. 의원이 와서 상처를 치료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상처가 깊지만 다행히 급소는 피했습니다. 며칠 쉬시면서 조리하셔야겠습니다. 서연은 나그네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의원이 처방한 약을 챙겨드리고 몸보신할 수 있는 음식을 끓여드렸습니다. 이준수 역시 도움이 필요한 것이 없는지 틈틈이 살폈습니다. 며칠 후 상처가 회복된 나그네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부인과 이서방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인은 조정에서 무관을 지낸 박무영이라 하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이준수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방님, 박나리께서 무관 출신이라 하시니
혹시 서방님께 무예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드려보는 것이 어떨까요? 무예를 말입니까? 서방님은 서울 출신이시니 평생 주막만 하고 사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무예를 익히시면 훗날 묵과에도 도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연의 말이 옳았습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이 박무영에게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나리, 감히 부탁이 있사옵니다. 제 남편에게 무예를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튿날부터 박무영과 이준수의 무예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막 뒤편의 넓은 터에서 새벽마다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서방,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배워보세. 하지만 박무영은 곧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준수는 마치 무예의 기초가 이미 몸에 배어 있는 것처럼 빠르게 습득했습니다. 이상하군. 이서방께서는 무예를 배운 적이 있으신가? 아닙니다. 다만 어릴 적 여기저기서 본 것들이 있을 뿐입니다. 이준수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사실 그는 이미 어느 정도 문무를 겸비한 상태였습니다. 서자로 살면서 홀로 익힌 학문과 틈틈이 몸에 밴 무예의 기초가 있었던 것입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준수는 박무영이 가르쳐준 기본 검법을 완전히 체득했습니다. 정말 놀랍소. 이서방의 재능은 범상치 않소이다. 석 달이 지나자 이준수의 실력은 스승인 박무영을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가 가르쳐 드릴 것이 없을 정도요. 이서방께서는 반드시 묵과에 급제하실 겁니다. 박무영의 도움으로 이준수는 마침내 묵과에 응시하였습니다. 서울 출신으로는 드문 일이었으나 그는 당당히 무과에 급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종국품 부장으로 시작하여 2년 동안 성실하게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그의 뛰어난 무예 실력과 문무를 겸비한 능력은 상관들의 인정을 받았고 곧 정팔품 별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준수라는 자, 서울 출신 치고는 제법 쓸만하다더군. 그뿐만 아니라 글도 잘 쓰고 판단도 명확하다 하네. 무관이지만 문관 못지않은 식견을 갖췄다고 하더군. 그러나 그 시기 조선의 현실은 암울했습니다. 현재의 임금은 사치와 향락에만 빠져 무리한 토목 사업을 벌이며 백성들의 부담만 가중시켰습니다. 간신들의 아첨에 빠져 충신들을 멀리하고 잔혹하게 신하들을 처벌하여 조정이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주상께서 대비마마를 서궁에 유폐하고 왕자를 죽였다니. 나라꼴이 이게 뭐냐.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궁궐만 화려하게 짓고 있어.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져 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규는 은밀히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을 규합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규가 병조에서 인사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이준수의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준수, 이시성의 준수라. 이규는 무언가 떠오르는 것이 있어 측근을 불렀습니다. 이준수라는 무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거라. 출신과 행적을 샅샅이 조사하되 은밀하게 하라. 며칠 후 돌아온 보고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자는 양릉군의 먼 친척인 이경아의 서얼입니다. 어머니는 노비 출신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집에서 쫓겨나 떠돌다가 우씨 가문에서 노비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씨 가문의 셋째 딸과 혼인하여 한양에서 주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묵과급제 후에도 아내와 함께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옵니다. 이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비록 서얼이었으나 왕족의 혈통이면서도 밑바닥 생활을 경험한 인물, 게다가 문무를 겸비했다니 이보다 더 적합한 인재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 주막이 어디에 있다고 했느냐? 다음 날 이규가 준수와 서연의 주막에 나타났습니다. 이규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주막 내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갈하고 깨끗한 분위기, 손님들을 정중하게 대하는 여주인의 모습, 그리고 묵묵히 일하는 남자의 뒷모습까지 밤이 깊어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이규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주인장,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소? 이준수와 서연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규는 주위를 살핀 후 조용히 신분을 밝혔습니다. 나는 조정의 대신 이규라고 하오. 갑작스레 찾아와 송구하오만 이준수 그대와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두 사람은 크게 놀라며 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격식은 차후에 차리고 먼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규는 거창한 격식 없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준수의 출신과 지금까지의 행적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대의 무예 실력과 인품에 대해서는 이미 들어 알고 있소. 또한 우시 부인의 현명함도 소문으로 전해 들었소. 이준수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소신 같은 미천한 자를 굳이 찾아주신 까닭을 모르겠사옵니다. 미천하다고? 그대는 비록 양릉군의 먼 친척이라고는 하나 왕족의 혈통이면서도 백성의 삶을 직접 경험한 보기 드문 인물이요. 그런 그대가 필요한 때가 왔소. 이규는 천천히 현재 조선의 상황과 자신이 도모하는 새로운 임금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준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사옵니다. 하지만 소신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고 그대가 지금 만족한다 해도 이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하오? 그대가 경험한 고통을 지금도 수많은 백성들이 겪고 있지 않소? 서연이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대감님의 뜻이 바르고 서방님의 결정이 있으시면 저는 그 길을 함께 가겠사옵니다. 이준수는 아내의 말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신은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면 그 뜻을 따르겠사옵니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님, 그 점에서 감히 한 말씀 올려도 되겠사옵니까? 말씀하시지요. 이 주막에 뒷방 하나가 있사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장부나 물건을 보관하는 방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조용하고 외부에 눈에 띄지 않아 귀한 손님들을 모실 때 쓰고자 준비해둔 방입니다. 이규가 관심을 보이자 서연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간 나그네나 술상도 드리지 않았고 오직 저희 부부만 드나드는 방이니 외부인이 알지는 못하는 방입니다. 혹 은밀한 회합이 필요하시다면 장소로 삼으셔도 무방할 듯하여 아뢰옵니다. 이규는 눈을 반짝이며 감탄했습니다. 과연 우시 부인, 그 지혜가 놀라우오. 기방도 아니고 반정에 참여하는 자들의 집도 아닌 곳에서 간신들이 상상치도 못할 주막에서 뜻을 도모할 수 있다니. 서연은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라의 근본이 백성이라면 그 뜻을 세우는 데에도 마땅히 그 삼터에서 시작해야 할 듯하여 생각해 보았사옵니다. 이규는 크게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시 부인의 해안이 없었다면 반정의 불씨는 시작도 못했을지 모르겠소. 그대들 부부야말로 하늘이 내린 동지요. 그날 이후 주막의 뒷방은 낮에는 평범한 창고처럼 보였지만 밤이면 조용히 불이 켜지고 새로운 조선의 운명이 논의되는 은밀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준수는 낮에는 무관으로서 충실히 임무를 다했고 밤이면 조용히 무예를 갈고 닦으며 반정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명성은 조정 내에서도 더욱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주막 운영을 통해 각지의 소식을 수집하고 이규의 동지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평범한 주막 여주인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정의 핵심 인물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평범해 보이는 주막의 뒷방에서 조선 왕조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한 반정의 서막이 조용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규는 이준수를 중심으로 무관 세력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준수의 뛰어난 무예와 진실한 인품은 젊은 무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형님, 저희도 형님을 따르겠습니다. 서울 출신이라 하여 무시하던 자들이 있으나 형님의 진짜 실력을 본 후로는 모두 고개를 숙입니다. 몇 달여 동안 신중하게 접촉한 결과 30명에 가까운 젊은 무관들이 이준수를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한편 이규는 비밀리에 다른 준비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현 임금의 숙부이자 선왕의 둘째 아들인 양릉군을 만나
반정의 명분을 세웠습니다. 양능구는 오랫동안 조카의 폭정을 지켜보며 마음 아파하던 터였습니다. 대군마마,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하실 수 없사옵니다.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고 간신들이 조정을 농락하고 있사옵니다. 과연 그러하다. 하지만 반정은 목숨을 건 일이니 이미 뜻을 같이 하는 무관들이 결집해 있고 민심도 변화를 원하고 있사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이규가 주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한층 무거웠습니다. 이별장, 때가 무르익었소. 권한의 정보도 확보했고 우리 편 무관들도 각자 위치에 배치되었소. 백성들은 더욱 지쳐가고 간신들은 권세를 휘두르며 국정을 어지럽히고 있소. 이준수는 깊이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소신은 전하를 위함이 아니라 오직 백성을 위하여 칼을 들겠사옵니다. 목숨을 걸고 그 뜻을 이루겠사옵니다. 서연은 남편의 곁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부디 살아 돌아오시옵소서. 저는 이 생에 더 바랄 것은 없고 그저 서방님의 따뜻한 미소만 다시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이준수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정의로운 일인 만큼 하늘도 도우실 것이오. 반정을 이틀 앞둔 밤, 주막의 뒷방은 마지막 작전 회의로 분주했습니다. 이규와 이준수, 그리고 핵심 무관 5명이 모여 앉았습니다. 창덕궁 정무는 김무관이, 후원은 박무관이 맡는다. 준수는 나와 함께 정전으로 직행하여 간신들을 제압한다. 대감님, 고란 호위병들은 저항할 것입니다. 어찌하옵니까? 대부분은 이미 우리 편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끝까지 저항하는 자들이나 사병들은 주저하지는 말고 배어라. 새벽 4시 미명이 깨어나기 전 어둠 속에서 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준수는 자신이 이끄는 30여 명의 정예 부대와 함께 궐로 향했습니다. 평소 그를 따르던 병사들이 이미 궐문을 지키고 있어 별다른 저항 없이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전에 이르러서는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간신들이 미리 눈치채고 사병들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역자들이다! 양능군을 왕으로 세우려는 역적들을 막아라! 치열한 검투가 벌어졌습니다. 이준수는 앞장서서 적진으로 돌진했습니다. 백성을 버린 간신들이여, 오늘이 바로 너희들의 마지막 날이다. 준수의 검술은 신기에 가까웠습니다. 박무영에게서 배운 기본기에 타고난 재능이 더해져 그 앞에 서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1시간여의 치열한 전투 끝에 간신들이 모두 제압되었습니다. 이규가 급히 양능군을 정전으로 모셔왔습니다. 대군마마, 간신들을 모두 제압했사옵니다. 양능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꿈만 같구나. 정말로 조카의 폭정이 끝나는 것이냐? 그러하옵니다. 이제 대군마마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셔야 합니다. 양능군은 이준수를 향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말했습니다. 경의 공이 아니었다면 이 일이 가능했겠는가? 짐이 왕좌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이준수와 그 부인의 공이 크도다. 반정이 성공하고 양능군이 새로운 왕으로 즉위한 후 그 공을 치하했습니다. 이준수는 정삼품 훈련대장에 임명되었고 공신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준수는 훈련대장으로서 군제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신분에 관계없이 실력 있는 자를 등용했고 병사들의 처우 개선에도 힘썼습니다. 이준수와 서연은 반정 공신으로서 임금으로부터 넓은 토지와 큰 저택을 하사받아 부유한 무관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준수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서울 출신으로 왕의 신임을 얻은 무관의 전설로 후대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